시장 이론입니다. 시장 이론. 시장 이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이렇게 시장을 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시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다른 그 이외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나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자 이런 거죠. 지금 이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우리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제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자원 배분의 상태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다라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완전 경쟁에 가깝게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과점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완전 경쟁과 유사하게 갈 수 있을까? 독점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이나 완전 경쟁으로 지금 유도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뭐랄까 이상적인 그러한 시장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일단은 어떠한 뭘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분류를 해? 라고 한다면 공급자의 수 또는 가격 결정하는 그러한 요인들, 상품의 동질성, 진입 장벽, 지금 비가격 경쟁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형태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완전 경쟁은 이 공급자의 수가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고 독점적 경쟁도 무수히 많은 그러한 지금 공급자들이 있는 반면에 과점은 소수죠. 둘, 셋 또는 넷 뭐 이 정도 다섯 뭐 이렇게도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시장을 한 세 개의 기업이 한 70%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0개 정도가 가지고 있다. 100개 정도 기업이 나머지 30%를 나눠 가지고 있다. 과점이에요, 그럼요.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독점은 유일한 그러한 공급자가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공급자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격 결정은 누가 하느냐, 가격 결정자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 경쟁은 시장에서 가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다. 이 독점적 경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가격을 개별 이러한 공급자들이 지금 결정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독점적 경쟁은 공급자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상품의 동질성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완전 경쟁은 완전히 다 똑같은 그러한 상품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모두 다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지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러한 시장이 과연 가능해? 예, 라는 게 지금 가장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동질성 정보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점적 경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독점적 경쟁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상품의 질이 달라요. 상품의 퀄리티가 달라 가지고 어디 가게 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비싸. 어디 가게 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질적으로는 낮고 가격이 싸. 뭐 이러한 것으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것
보게 됩니다. 진입장벽이 그래서 낮아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이거 예를 들게 되면 미장원 같은 경우도 들 수 있거든요. 아니면 미장원 아니면 음 저기도 들 수가 있어요. 출판사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근데 다 상품의 질이 다르죠. 진입장벽 굉장히 낮습니다. 당신들도 만약에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미장원도요. 지금 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어떤 미장원 가게 되면 한 10만 원에 지금 머리 커트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게 되면 15,000원에 커트가 되는 데가 있는데, 갔다 오면 기분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은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가격 경쟁이라고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냐면 홍보를 얘기합니다. 홍보. 예를 들면 홍보. 가서 유인물 뿌리고 사람들한테 이쪽 이 상품 홍보 좀 하고 가라.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게 지금 있는 거죠. 그죠? 독점적 경쟁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차별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상품의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비가격 경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고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이런 상품은 없죠, 사실은. 옛날에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게 쌀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운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걸로. 근데 지금은 가까운 거는 없죠. 이렇게 가깝지 않죠. 쌀도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고 그게 쪼금 차이 나나요? 그리고서 무수히 많은 그러한 경우는 아니고 일정한 그러한 수준에서 있죠. 그죠? 비교적 경쟁 대부분 우리는 보고 사는 상태인데 완전 경쟁은 이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과점은 지금 홍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점에서 왜 홍보가 많으냐? 시장 이 규모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과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 3 이러한 업체들이 어떠한 시장 A라는 시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해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무슨 항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광고를 진짜 잘해 가지고 맥주, 소주 이런 것도 진짜 잘해 가지고 만약에 3번 업체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만 더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금액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 건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나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이 어디에서? 비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과점은 차별화된 그러한 상품도 있고 동일한 그러한 상품도 있어요. 차별화된 상품도 있고 동일한 상품도 있다. 어 독점은 가격 결정자예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죠. 혼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가격 결정도 자기가 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그러한 상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신이 그냥 결정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죠. 상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동질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진입 장벽 무지하게 높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독점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죠? 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점 시장도 아무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다. 독점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는 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혼자서 만드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렇게 가격 결정자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가격 수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차이를 한번 잘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A라는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무수히 많은 수요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요가 형성이 된 거고, 여기에서 공급도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공급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러한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봤던 내용이 완전 경쟁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게 되면 돼요. 독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독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는 있어요. 시장에 수요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공급을 하는 거는 사실은 독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생산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에서 '나는 얼마만큼 생산할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따로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하지만 편의상 우리가 지금 그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과점도 마찬가지예요. 과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적 경쟁은 독점하고 똑같은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지금 이 시장의 규모가 각각 다른 겁니다. 독점 시장은 A라는 시장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독점적 경쟁은 만약에 B라는 시장에서 이 각각의 그 생산자들이 제각기 갖고 있는 수요가, 얘 하나는 이렇게 B1, 또 하나는 B2, 이렇게 각각의 그 공급자들마다 각각의 퀄리티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제각기 만들어지는 게 이 독점적 경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과점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 그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더 어렵고, 과점은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기업이 홍보를 하면 B라는 기업은 어떻게 할까? B라는 기업은 어떤 것을 할까? 만약에 A가 홍보도 하고 가격도 내리면 B라는 기업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 얘네들도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전략이 있어. 얘가 만약에 10을 내리고 한다면 얘는 15를 내릴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또 다른 작전을 만들 수가 있어.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들 간의 상호 반응하는 이 반응하는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그 난이도가 높기도 합니다. 그죠? 자,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그 어떻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 수요라는 것에 대해서도 없고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것도 없고,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해져 있는 한 기업이에요. 일개 기업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산을 할까,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의 기업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가격을 이 기업은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 개 수입이 한 개 평균 수입하고 같은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널 레비뉴. 그죠? 그리고 마지널 코스트라는 것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생산 기술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최저점을 통과하고 상승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사람들의
한계 비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평균 비용이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산할까? 어디에서 생산하기 뭐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하고 일치가 되는 이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생산점을 찾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한계 비용 그리고 여기가 한계 수입. 그래서 이 점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을 여기에 생산할 때 지금 이윤은 어떻게 되느냐? 이윤을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여기가 평균 비용, 그죠? 여기가 생산량,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 하게 되면 총 비용 이렇게 되겠죠.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 하게 되면 총 비용. 지금 뭡니까? 평균 총 비용은 총 비용 나누기 생산량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Q스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부분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죠. 이것이 이윤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다시 보다 보면 여기에서 생산할 때 지금 이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을 때 평균 비용은 여기까지. 그죠? 평균 비용은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생산할 때 가격은 여기. 그죠? 지금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죠? 요 차이 곱하기 생산량 하게 되면 요것이 이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선 이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지금 뭐 이윤이 0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같으면 지금 이윤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윤이 0보다 큰 것이고 지금 이것이 딱 이 상태죠. 그죠?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더 높은 그러한 상태죠. 여기에서 생산할 때 가격은 여기. 그죠? 근데 여기에서 평균 총 비용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분명 이윤이 발생한다. 이윤의 크기는 얼만큼? 이만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수 가능해요. 이런 상태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계속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왜? 지금 이거는 계속 이렇게 이윤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급자들이 야, 이 가격에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도 생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생산할 때 만약에 여기에서 생산할 때 이윤이 극대가 되는데 이윤이 줄어들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겠느냐? 지금 이러한 점까지 올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죠.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한계 수입, 한계 비용 같은 점 여기에서 생산하는 게 이윤 극대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할 때 가격과 평균 비용이 일치가 돼. 그러면 가격과 평균 비용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은 없어요.
이 점에 됐다고 한다면 이 무수히 많은 진입자들이 더 이상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유는 없어. 남는 거 없다고 우리. 남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시장에 자꾸 들어오지 말라고. 너네들이 시장에 자꾸 들어오면 자꾸 이 그 공급량만 늘어나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장사가 잘 되는 집 같아도 가서 "어우 많이 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러죠. 진짜로 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진짜로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과거에 아주 그냥 경기 호황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더 이상 이유는 없으니까 이 시장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 진입이 자유로워서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그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그 생산점, 이러한 그 이윤국대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 점을 유지할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가격과 평균 비용이 일치가 되는 이 점에서 보니까 가격과 그죠? 평균 비용과 무엇이 같습니까? 한계 비용. 이것과 가격이 같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 것이 성립이 됩니다. 한계 수입이 가격과 같아요. 근데 이윤국대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점을 와서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어서 이윤국대라고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는 없네. 분명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평균 총비용과 같은 점이라 이윤이 0, 경제적 이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윤이 없다라는 얘기는 회계적인 이유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의 차이는 회계적 이윤, 여기에는 기회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회계적 비용에는 회계적 이윤에는 기회비용을 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버는 거냐? 너의 능력만큼 다른 데 가서 돈 벌 수 있을 걸 여기 들어왔어. 그럼 너는 이만큼을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비용을 이유는 발생해.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원이 5천만 원에 지금 여윳돈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 이걸 포기하고 자영업을 했어. 자영업을 해 가지고선 딱 5천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고 있어. 그러면 "야 나 5천만 원 벌었다."가 아니라 "너의 경제적 이유는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회비용 생각하게 되면 이것만큼을 잃고 이걸 가져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경제적 이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냉혹한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보다 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능력이 분명히 출중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가서 돈을 만약에 10억을 벌 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 이런 다른 일 하고 그러면서 5천만 원 벌고 있는 걸 내가 계속해? 안 하죠. 이쪽으로 가죠. 여기서 10억을 벌었어. 10억을 벌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도 10억을 벌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몰라 또 옮겨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계속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만약에 자기 혼자만 평균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생산자들이 있는데 혼자서만 평균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박입니다. 남들은 전부 다 경제적 이윤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사람만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자원 배분의 이러한 상태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고 자원 배분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정말 효율적인 생산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가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이윤국대점, 한계 수입 곡선하고 가격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결국에는 평균 총 비용하고 가격이 같아지는 그러한 점에서 생산을 해서 이윤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효율적인 생산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평균 비용이 최저점이다. 우리가 평균 비용이 최저점이다라고 한다면 생산 단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평균 비용이라는 게 보게 되면 생산 단가예요. 한 개 만들 때 얼마나 드니?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높은 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높은 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가장 낮은 그러한 점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그러한 생산자들이 이렇게 생산하고 모든 상품이 이렇게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생산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생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사회적인 편익이 극대화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편익, 그 소비자 지금 그 가져갈 수 있는 편익과 생산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편익을 다 합친 이 부분이 가장 넓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 그러한 상태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거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찾기가 어렵고 찾을 수 없고, 시장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다 그냥 다 맡겨놨더니 완전 경쟁으로 안 가고 독점으로 바뀌어.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해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생산점으로 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소득 불균형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하고 능력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하고 너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놈은 계속 그 돈을 받아가고 능력 없는 놈은 계속 그 돈을 그렇게까지 벌 수가 없는 거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득이 불균형이 되어져 있다. 누군가는 많이 벌고 누군가는 적게 벌고 이러한 상황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완전 경제 시장에서 이러한 얘기들, 소득 불균형에 대한 얘기들은 뭐 세금을 걷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시장에다 맡겨 두어도 괜찮다. 왜? 소득 불균형이 되게 되는 이유가 각각 자기들이 원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죽어라 그 노력해 가지고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짓밟아 가면서 '나 그렇게 사는 거 싫다. 나 그냥 평범하게, 이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평범하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가치는 제각기 다르고 사람들의 만족도도 제각기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금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불균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반으로 찍 나뉜다고 한다면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
하류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 중, 하 이러한 소득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여건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계층이 제일 많다라고 한다면 경제 정책을 이 사람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정치인들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지금 위, 중, 하 이렇게 돼 있으면 경제 정책을 하려고 해도 얘를 위해서 해야 돼. 얘를 위해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나.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못 하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해봐야 얘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를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우리는 어떠한 시장이어도 이러한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평균 비용하고 그리고 지금 한계 비용 이거는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생산을 하면서 여기가 평균 총 비용 그리고 한계 비용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비용 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독점 시장에 있느냐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죠.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독점 기업의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독점 기업은 이 수요 전체를 시장 수요 전체를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감당한다? 참 좋은 거죠, 그죠? 혼자서 다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됩니까? 이 기업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바로 이러한 이윤 극대점을 갖는 생산량을 결정할 거다. 이러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면 이 상품은 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렇게 독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 생산량, 독점 가격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윤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를 찾을 수가 있죠.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을 비교를 해서 이것을 차액에 곱하기 Q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윤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곱하면 총 수입, 이거 곱하면 총 비용.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각형 안을 독점 이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독점 이윤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독점 이윤이 발생합니다. 독점 이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윤이 만약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평균 비용을 낮출 이유를 사실 잘 느끼지 못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이윤을 더 낮춰서 지금 이윤을 더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뭐랄까요? 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는 시끄럽죠? 시끄러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독점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지금 그 비용을 낮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독점 원인은 진입 규제, 뭐 더 이상 들어가지 마. 초기 비용이 너무 높아. 그래서 아무나 할 수도 없어. 특허가 있어. 뭐 이러한 경우들. 어, 그러니까는 어, 전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초기 비용도 무지하게 높고요. 지금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순작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특허를 주게 되는 경우인데, 이 특허를 주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제약산업입니다. 이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약을 하나를 만들기까지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 2, 3 상, 4상까지 해서 만약에 그 시판되는 것까지 가게 되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더 짧아졌는지. 근데 바이오 제약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짧죠. 짧아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판되는 데까지가. 그러니까 1상, 2상, 3상 갔다 그러면 막 난리 나고 하고 있는 것들 보죠. 근데 이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지금 특허를 주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비용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금 제약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러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스피린 이거 그 한 알에 1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근데 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단위가 10원 단위 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팔게 되면 이 제약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3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특허를 보장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했던 그러한 시간들의 보상은 해 줘야 된다.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아무나 와서 막 그 생산할 그러한 것들은 아니야. 이건 진짜로 뭐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되는 이 국가 독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과거에는 뭐 그 담배가 그랬었죠. 전매청.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점점 독점이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자연 독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우리가 그 생산량이 증가하고 평균 단가 하락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 있죠.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업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그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은데 한번 들어가서 뭐 규모를 늘려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신들의 어떠한 입지가 분명하게 서게 되는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독점, 수요자가 하나뿐인 시장을 우리는 뭐 얘기를 하는데 수요자가 하나뿐인 시장? 뭐 국가에서만 가져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수요도 독점을 할 수가 있다. 나만 가져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만 생산해.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게 있는지. 그죠? 근데 독점 시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생산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점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생산을 하고 이러한 가격에서 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편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 편익을 전부 다 독점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여기에다가 그리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있죠. 지금 이 정도의 가격에 이거 살 사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이 가격에 파는 겁니다. 이 가격에 살 사람은 이 가격에 살 사람한테는 이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른 그러한 가격을 지불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 편익이라고 가져갈 수 있었던 이 부분을 공급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별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만큼 전부 다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라서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죠?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좀 싸게 샀다. 내가 갖고 있는 만족도보다 싸게 샀다. 이러한 경우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도 가격 차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상품 구입량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한 가격. 뭐 하나 사게 되면 뭐 1,000원인데 한 개에 1,000원인데 뭐 10개 사게 되면 한 개에 뭐 800원에 팔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대형마트 가게 되면 나오는 그런 상품들 뭐 있죠. 어 수요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또 비슷합니다. 수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별로 수요를 가격을 따로따로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간별로. 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많은 가격 보다 더 낮은 가격에 준다라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익들이 전부 다 공급자들에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근데 1도 가격 차별보다는 덜 가져가죠. 이렇게 구간들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격 차별하는 것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가격 차별은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그러한 겁니다. 어떤 거는 수요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거는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뭐 어떤 거는 수요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대로 가격을 따로 얘는 얘대로 가격을 따로 얘는 좀 낮게 얘는 좀 높게 얘는 좀 더 살짝만 높게 뭐 이렇게 이 조금만 낮아도 확 들어가는 거니까 살짝만 최대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찾아갈 거다 이런 얘기죠. 항상 우리는 사회적인 그러한 그 효율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점에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평균 총 비용이 최저점으로 가는 점에서 생산하고 있니? 라고 하게 되면 이 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평균 총 비용이 가장 낮은 그러한 생산점에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지금 뭐 X 비효율성이라고 한다면 X 효율성의 반대말 그러니까는 X 효율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경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효율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면 경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움직임 그 뭐야 태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우린 절대 못 잘라. 우리 절대 못 자를 테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만 일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가격 차별해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싫은 거죠. 그죠?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 똑같은 그런 상품 가지고. 이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균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비용은 여기인데 가격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한 단위를 더 생산을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 단위를 더 생산했어요. 한 단위 생산해서 그래서 팔았어. 그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가격이 훨씬 더 높아.
그죠? 이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단위를 생산했는데 그것의 그 비용이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더 생산을 해도 지금 이것이 같아지는 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는 안 한다.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마지막 한 단위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수입이 뭐랄까 지금 비용이 내가 벌어들이는 그런 것 같다고 '야 이거 비교를 해 봤을 때 벌어들이는 게 더 많은데 내가 뭐 하려 더 그러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끝. 더 이상 생산 안 해. 그러니까 상당히 보게 되면 비효율적인 그러한 생산을 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근데 개인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행동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은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독점을 경쟁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독점적 경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적 경쟁도 지금 이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독점하고. 독점적 경쟁의 단기 균형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독점적 경쟁의 단기 균형은 독점 기업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독점 기업과 독점적 경쟁은 독점적 경쟁의 특징상에서 보게 되면 진입이 자유로웠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생산자들이 있다.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윤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서. 그죠? 독점 기업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미용실 A라고 얘기합시다. A 미용실. 이렇게 이윤이 잘 돼? 너희들 장사가 이렇게 잘 되냐? 줄 서서 머리 자르고 그러고선 그러고 있네. 그러면 예약해 볼까? 예약도 꽉 찼다 그러네. 한 2 주, 3주 있다 그러네. 야, 그럼 나 이 미용실 바로 옆에다가 B 미용실 만들 거야.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미용실이 갖고 있던 이러한 이익을 둘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물론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가져갈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진입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떠한 변화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 수요가 이것보다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더 다른 이러한 한계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수요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이윤을 갖고 있던 이러한 이윤을 갖고 있던 그러한 지금 기업은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하고 지금 평균 비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도 이윤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지금 점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격하고 평균 총 비용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윤이 없죠. 그죠? 이윤이 없어요. 이윤이 없다 그러면 야 쟤네들도 남는 거 없다 그러네. 우리들도 남는 거 없고 미용실도 남는 거 없고 A 미용실도 남는 거 없고 둘 다 남는 거 없이 그냥 장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이러한 그러한 생산점으로 가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다 보면 어떠한 것을 보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러한 생산점을 갔죠. 이러한 생산점에서 갔는데 지금 가격은 여기에요. 근데 한계 비용은 여기죠. 한계 비용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죠. 얘가 생산을 못해서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얘는 생산할 줄 알아요. 더 하고도 싶어요. 근데 진입자들이 많고 지금 더 이상 생산을 늘려봐야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얘기죠. 근데 뭐 평균 비용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생산을 한다면. 생산을 더 늘린다면 평균 비용도 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 그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적 이유는 없는데 지금 지금 가격은 평균 비용하고 같아서 경제적인 이유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효율적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적으로 가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문제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있다. 특성을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윤 국대점 우리가 다 봤고 상계 수익 기울기 똑같고 이건 뭐 독점이나 독점적 경쟁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장점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머리 자르는 거 보면 '대충 잘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뭐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 거죠. 그 대충 뭐 있어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음식점도 뭐 굉장히 그 차별화된 그러한 상황이죠. 사실은 보게 되면 음식점도 지금 독점적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일식집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이런 게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쵸.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임대료를 더 내고 밥을 먹어야 되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단점을 보게 되면 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 정도의 것이 필요하지 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항상 있는 거죠, 어디 가도. 네. 근데 단점을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러한 상품들을 거의 비슷한 상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깐 자신의 생산 능력만큼 생산 능력이 있는데 어 생산 능력 있는데 이만큼을 전부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이것보다 덜 생산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그 비효율적인 그러한 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모의 경제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한 장비를 다 갖고 있어야지 되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높은 가격을 갖고 있다. 생산 능력만큼 못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고 평균 총비용 최저점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생산하고 있다. 여기까지 와야 지금 생산을 더 늘렸을 때 평균 총비용이 낮아지는 그러한 점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가지 못하고 늘 그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성, 사회적인 잉여도 감소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러한 것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과점 시장을 보도록 하시죠. 과점 시장에 지금 뭐 수요 곡선을 굳이 그리자고 마음먹으면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은 과점 시장에서는 먼저 A라는 이러한 균형점 또는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점 여기에서부터 지금 곡선을 수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이 플레이에 따라서 자신들의 가격 설정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수요가 그려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점에서 생산하고 어 여기는 지금 둘 다 A도 B도 생산하는 것을 다 합쳤을 때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요는 전체 시장에 대한 수요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만약에 가격을 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을 둘이서 나눠 갔는데 A라는 기업이 비용이 높아져 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B라는 기업이 만약에 가격이 일정한 그러한 수준이어서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A라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이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할까?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급격하게 수요량이 달라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기업이 가격을 내리는 것을 결정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얘가 한 놈이 가격을 내리겠다고 A라는 기업이 만약에 가격을 내리겠다고 그러면 얘는 B라는 기업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수요 전부 다 쟤한테 뺏길 것 같아. 얘도 가격을 따라서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인 그러한 결정을 갖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을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도 같이 내려. 그러면 상대도 같이 내리기 때문에 가격을 똑같이 내려도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최초 균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보다 더 비탄력적인, 여기는 더 탄력적인 이러한 지금 그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뭐랄까요? 이 수요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한계 수입을 그대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를 그대로 이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보면 한 반 정도 얘 기울기에 한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의 기울기에 한 2배 정도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변화가 아니고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죠. 한계 수입이 여기에서 연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이 한계 비용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가격 변화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한계 비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이 기업이 이 정도의 비용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 가격에 계속 있어야만 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점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금 그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이것을 굴절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굴절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굴절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장 큰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이론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러한 균형점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을 하자. 이런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가격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연속이 아닌 한계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아무리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생산하게 되는 이러한 특징상 얘네들은 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최초의 균형점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이 생각을 더 이상 논의가 더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과점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상대의 가격 변화에 따른 나의 행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올린다 그랬을 때 상대도 같이 따라 올려? 안 올려. 그렇게 되면 이 위에는 비탄력적.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상대도 따라 내려. 그러니까 여기는 탄력적. 뭐 비탄력적. 여기는 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랄까요? 여기서 먼저 이걸 먼저 보도록 하죠.
상대적인 결정, 이 초기 균형점의 문제를 분명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굴절 수요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는 않고 상대적인 가격 결정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은 한다. 과점은 경쟁이 가능합니다. 경쟁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독점을 경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과점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한 상품 또는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지금 세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쟁하게 될 테니까. 그렇다 보면 독점보다는 더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고 소비자들은 더 그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그 소비자의 편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이라면 과점으로, 과점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담합이 가능한 그런 문제죠. 그죠? A랑 B랑 이렇게 가격을 짜고서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보죠. 담합해서 걸리는 거 우리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보고 있는데 담합 신고하게 되면은 그 신고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과징금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과점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과점을 그러면 어떤 상태를 과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세상에 딱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한 3개 정도만 있는 거, 4개 정도만 있는 거, 5개 정도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이러한 그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A랑 B만 엄청나게 크고 나머지 한 50개 정도 회사는 아주 작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되면 과점이야? 과점 아니야? 이건 경쟁이야? 아니야? 이러한 그 의문점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줬습니다. 허핀달 허쉬만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A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B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C라는 기업 시장 점유율 이렇게 쭉 있으면은 얘네들의 시장 점유율에 제곱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합해 버리는 겁니다. 더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1800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과점이야. 만약에 이것이 4000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독점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9, 81, 81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은 독점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자. 그런데 A라는 기업이 만약에 한 50%, B라는 기업이 한 50%, 이렇게 돼도 독점이 되네요. 그죠? B라는 기업이 만약에 한 10%,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C라는 기업 보게 되면 한 10%,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만들어서 그 1800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과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굳이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할 이유까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과점을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과점이야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큰 기업 한 서너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작은 건데 이거는 과점이야 아니면 지금 경쟁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건 과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협력적 균형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점 시장에서 오페크가 가장 큰 예죠. 그죠? 카르텔 갖는 거죠. 무슨 카르텔 얘기하는 카르텔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카르텔은 서로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그 이해관계가 잘 맞아가게 되면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자기네들끼리 더 지금 협력하려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됩니다. 비협력적인 균형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균형은 균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각각 기업들이 전부 다 규모가 달라요.
C, D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가장 규모가 제일 커. 그리고 얘는 조금 작고 얘는 요거보다 더 작고 뭐 이렇게 돼서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 규모는 일단은 정해져 있죠. 시장 규모는 정해져 있어요. 그 시장 수요의 규모, 시장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 시장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자신들의 생산 능력이 있는 거죠. 얘네들도 생산 능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해 나가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생산 능력, 얘네들의 생산 능력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략. 얘네들의 생산 능력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생산 능력의 맥시멈으로 더 가겠어. 최대한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다른 기업들은 얘가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알고 나는 이 정도 플레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이러한 시장을 나눠 먹는 것이 가능하죠. 이것을 시장 규모를 생산량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산량으로 나눠 먹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가격으로 나눠 먹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가장 높은 지금 뭐 이윤을 가져갈 수가 있어.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뭐 그 생각을 어떠한 가격을 책정할까 이렇게 상대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내가 어떠한 가격을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지금 그 쿠르노 또는 베르트랑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각각 다른 기준을 얘기를 했고 또는 리더 팔로워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팔로워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하게 되면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면 팔로워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이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러한 그 비협력적 균형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과점시장 특성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과점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게임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얘기들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죄수가 그 잡혀와서 지금 이 그 분리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보수라고 얘기한다면 형량입니다. 지금 몇 년형을 받느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 A라는 그 죄수하고 B라는 죄수가 둘이서 공범인데 잡혀와 가지고선 분리신문 당하고 있어서 A가 만약에 자백을 하고 A가 만약에 침묵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백 또는 침묵.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는 자백을 하고 얘는 침묵을 했을 때 B는 10년형 그리고 A는 무죄로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보수에 대해서 지금 그 A와 B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A와 B가 다 상대의 보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뭘 선택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뭘 선택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A가 자백을 하고 B가 자백을 했어. A가 자백을 하고 B도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A도 O, B도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자백을 했는데 B가 만약에 침묵을 했어. 라고 하게 되면 A가 자백을 했는데 B가 만약에 침묵을 했어. 라고 하게 되면 B는 지금 10, A는 지금 무죄죠. 그러면 A가 자백했다는 가정하에서 B가 자백을 할까 침묵을 할까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그죠? 그러면 B는 5년을 살까 10년을 살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B는 5년을 선택을 하겠죠.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자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침묵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A는 침묵을 했어라고 가정하에서 지금 B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죠. 지금 그러면 A가 자백을 하게 되면 B도 자백을 하게 되면 B가 자백을 하게 되면 B는 무죄, A는 침묵을 했기 때문에 10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침묵했다고 했을 때 B도 같이 침묵을 하게 되면 둘 다 2년을 살게 되는 거죠. B가 2년을 살까? 만약에 지금 무죄로 나갈까라고 하게 되면 이거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B는 자백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A가 자백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B는 무엇을 선택을 할까? 보면 지금 5년, 10년. 그래서 5년을 선택을 하고 자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 A가 침묵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B가 지금 침묵할까 아니면 자백을 할까 하면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백을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A가 어떠한 선택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도 얘는 항상 자백을 하는 편이 나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해서 하는 편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자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선택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B가 자백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A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자백을 할까? 아니면 지금 침묵을 할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금 뭐 자백을 하는 편이 낫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A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B가 뭘 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B가 자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도 자백을 하는 게 나은 거야. 자, 이제 B가 침묵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보자. 그러면 A는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자백하느냐 아니면 침묵하느냐. 그러면 자백을 하게 되면 무죄, 침묵을 하게 되면 2년. 뭐 선택할래? 당연히 자백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의 입장에서는 B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 자백을 선택할지 침묵을 선택할지. 그런데 자백을 선택하건 침묵을 선택하건 A의 입장에서는 항상 지금 자백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우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미넌트 스트래티지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도 자백을 하는 게 우위 전략, B도 자백을 하는 게 우위 전략. 그래서 이 사람들은 5년 이렇게 지금 형량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게 되면 둘 다 침묵을 했을 때가 가장 낮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상대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고 서로가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보고 게임 이론에서 이러한 보다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보수를 어떠한 기업의 이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억 원, 만약에 10억 원, 100억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A랑 B랑 지금 그 싸움, 뭐 협조, 경쟁. 그러면 둘 다 협조하는 편이 나은 그런 거죠. 플러스 여기가 이거 보수로 얘기하게 되면 이걸 역수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역수로 생각합시다. 그죠? 이건 형량이 나쁜 거고 이건 뭐 보수는 좋은 거니까 역수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100억 원의 2분의 1, 5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50억 해서 100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이것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택이 안 되고 이걸 선택하게 되더라. 이러한 얘기죠. 그죠?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우리가 보면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도미넌트 스트레티지, 얘도 이것이 도미넌트 스트레티지, 얘도 이것이 도미넌트 스트레티지.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달라질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한 선택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떠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에 대해서 상대가 이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 균형입니다. 됐어요? 얘가 이것을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B라는 애가 이것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선택에서 얘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얘가 균형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 뒤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이 게임 이론의 특성상 우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A의 우월 전략, B의 우월 전략 이거. 그래서 여기가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월 전략에 따라서 여기에서 균형점을 이뤘다. 자, 다른 거 볼까요? 이 뭐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 똑같은 얘기죠. 우월 전략 얘기하고 있는 거.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수익, 억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월 전략이라고 얘기가. A가 A1 또는 B, A2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B도 B1, B2라는 전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 가격 변화일지 아니면 홍보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가정을 뭐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가 A1이라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서 B는 무엇을 선택을 할까? 보게 되면 이거죠. 왜? 10이 5보다 더 커. 그러니까 B는 B1이라는 선택을 할 거야. 자, B가 B1이라는 선택을 했을 때 A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그러면 A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거 또는 이거.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A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B가 이것을 선택했어. 이것을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이것을 받고 안 받고 안 바꿉니다. 그냥 이것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얘가 균형입니다. 이렇게 5월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죠. 5월 전략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5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5월 전략은 설명하는 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거는 게임 이론의 내시균형의 균형을 설명하는 것인데 모든 그 게임 이론의 균형점을 찾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적용이 됩니다. 5월 전략이라고 얘기한다면 A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B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B는 B1을 선택했어요. 만약에 A가 A2라는 전략을 했을 때 B는 얘 아니면 얘. 이거 선택해요. 또 B1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A가 A2를 선택하건 A1을 선택하건 B는 항상 B1이야. 우월 전략이죠. 네? B의 우월 전략은 B1 이렇게 됐습니다. B가 B1을 선택했을 때 A는 이 둘 중에 하나 이걸 선택하죠. A를 선택했어요. 그죠? A1. 그죠? 만약에 B가 B2를 선택했을 때 A는 얘 둘 중에 하나 얘를 선택하죠. 또 이것도 A1. 그래서 A도 A1이라는 것이 우월 전략이 된다. 그러니까 A의 우월 전략 A1, B의 우월 전략 B1.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균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게임 이론의 우월 전략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게임 이론의 균형점을 찾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그것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시균형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내시균형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균형이 뭐 좀 복잡하게 더 나오는 거예요. A가 A1이라는 것을 선택했다고 보자. 그러면 B는 이거 선택할까? 이거 선택할까? 그러면 이거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 안 하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A가 A2를 선택한다고 해자고 봅시다. A2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B는 이거 선택할까? 이거 선택할까? 그러면 B는 지금 이거 선택합니다. 그죠? A가 A1을 선택하게 되면 B는 B1을 선택하고 A가 A2를 선택하면 B는 B2를 선택합니다. 우월 전략 아닌 거죠. 상대의 전략에 따라서 나의 전략도 달라지는 거죠. 그죠? 상대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략도 달라진다. 우월 전략 아니다.
그러면 A가 A1을 선택했을 때 B는 무슨 선택을 할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는 B가 B1을 선택했을 때 이제 A는 어떤 선택을 할까? A15. 그러니까 얘는 이걸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A1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B1을 선택했을 때 A는 A1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B2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B가 B2를 선택했을 때 A는 5, 8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B가 B2를 선택했을 때 A는 A2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죠. 자, 균형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가 A2를 선택했을 때 B는 B2를 선택했어. 그죠? 5, 5, 10 이렇게 해서 B2를 선택했어요. 근데 B가 B2를 선택했을 때 A가 A2의 선택을 바꿨어? 안 바꿨어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 균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 균형은 지금 그 두 개의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다. 상대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략이 달라지면서 균형점이 변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샷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샷. 한 번만 땡 하고 하는 그러한 게임. 가장 간단한 그러한 게임이죠. 게임의 이론에서. 이론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원샷 게임이 아니라 연속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 번은 이거 선택했다가 또 한 번 이거 선택했다가 한 번은 이거 선택했다가 또 한 번 이거 선택했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샷 게임과 연속 게임의 성질은 다른데 이것은 원샷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균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자꾸 게임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 잘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여기에서 이런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는 이런 선택들이 무지하게 계속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각각마다 전부 다 많은 확률적인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얘기죠. 자, 카르텔의 보수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중동선이고 감산을 선택했어. 라고, 감산을 선택했어. 할 때 여기는 감산을 선택할까, 증산할까? 70, 80, 이거. 뭐 이런 형태로. 그죠? 이를 선택했어. 아니, 얘를 선택했을 때 얘는 70, 50. 얘는 얘를 선택해.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죠. 그죠? 얘는 얘를 선택해. 그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균형점을 찾아보자. 일단 제가 할까요? 그래. 이걸 선택했다라고 할 때 얘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얘는 이거 선택합니다. 얘가 이걸 선택했을 때 중동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럼 얘는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얘는 여기를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얘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얘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얘는 이거 선택합니다. 이거 감산하는 거죠. 얘가 감산했다고 할 때 이걸 선택했을 때 얘는 지금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얘 이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할 때마다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균형이 없는 경우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우리가 항상 균형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균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균형이 없는 경우냐를 보면 왜 그게 균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A가 A1을 선택했어요. 테니스. 근데 B도 테니스를 선택할까? 아니면 영화를 선택할까? 얘는 영화를 선택합니다. 얘가 영화를 선택했다는 그런 상태에서 A는 어떤 선택을 할까? A는 영화를 선택합니다. 그죠?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러면 영화 선택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영화를 선택했다는 상태에서 A는 얘가 이걸 선택했다고 할 때 A는 지금 이걸 선택하냐? 아니, A가 이걸 선택했을 때 B는 지금 이쪽을 선택하겠죠. 테니스.
그러니까 얘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테니스를 선택하면 지금 뭐 B는 뭐 영화를 선택하고 영화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또 뭐 테니스를 선택하게 되고 균형점 안 나오는 겁니다. 균형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가 A1을 선택했다고 할 때 선택했어. B가 어떤 걸 선택해? 지금 이걸 선택했어. 이걸 선택했을 때 A는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러면 이것이 균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게 균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A가 영화를 선택했을 때 B는 테니스를 선택해. 얘도 그대로 또 옮겨가는 거죠. 영화에서 테니스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균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항상 균형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계속. 물론 여기는 이제 뭐 테니스 영화에서 뭐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기업의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이론 여기서 아니 생산이론입니다. 시장이론은 여기서 끝입니다.